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머신러닝 분야의 강의를 맡은 염지연이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3회차 때 녹화했던 게 녹화가 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따로 찍고 있는데 다시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회차는 머신러닝의 소개랑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으니까 먼저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네,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고, 그다음 단계, 그다음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아서 세무얼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연구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이 없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인간이 뭔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뭔가 명시적으로 전달해줬다라고 한다면은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스스로 학습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되게 권위적인 분인데요. 톰 미첼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머신러닝을 어떤 작업 T에 대해서 태스크 T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성능을 어떤 P로 측정했을 때 이 경험 2로 인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 한다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작업 T와 성능 측정 P에 대해서 경험 2로부터 학습한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어떤 머신이 러닝한다, 그러니까 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작업의 이제 성능,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측정 기준이 P가 필요하고 그 P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어떤 게 필요하겠죠. 그 필요한 것이 이제 경험 2를 통해서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작업 T랑 성능 T에 대해서 경험 2로부터 학습한다라고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가 이제 머신러닝을 정의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제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AI 부트캠프라고 제가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있죠.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머신러닝인 거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기계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지능이 있을 법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잘 걷잖아요. 잘 걷는 거라든지, 그냥 뭐 잘 말한다든지, 잘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든지, 그거 자체는 다 이제 인공지능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계가 어떻게 어떤 작업을 잘 학습을 하는가, 경험을 통해서 잘 학습하는가, 그런 분야인 거고요. 머신러닝 안에 또 저희가 나중에 배울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이제 기계가 어떤 것을 배우는 건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퍼셉트론을 이용한 이제 신경망이 있는데요. 그 신경망이 뎁스가 깊으면은 신경망의 계층이 깊으면은 그것을 딥러닝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도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딥러닝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좀 더 분할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인간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추론 능력이랑 지각 능력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 자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또다시 컴퓨터 과학이라는 거 안에 있다는 거죠. 컴퓨터 과학이라는 거 안에,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 인공지능 AI라는 게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추론이나 지각까지 같이 다루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기계의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은 보통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오기 마련이겠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작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딥러닝은 기각수의 종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인공신경망이 종류 중 하나 있는데
이것을 수많은 계층 형태로 연결했으면 그걸 딥러닝이라고 배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이랑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잘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은 되게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괄을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이제 머신러닝과 또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을 또 이제 분을 지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 머신러닝이랑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랑 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에다가 규칙을 던져줘요. 규칙을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알고리즘을 짜서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규칙을 통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전통 프로그래밍이 이 규칙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해답을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면은 데이터랑 해답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팸 필터를 만든다. 스팸 메일을 구분하는 필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팸 메일과 스팸 메일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 쫙 있죠. 그 데이터랑 얘는 스팸이다. 얘는 스팸 메일이 아니다. 라는 해답지를 같이 던져줘가지고 이 머신러닝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규칙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에 좋은 점을 한다면은 보통 이제 그 규칙이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잘 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규칙이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다루는 일상 속의 데이터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사실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 하면은 머신이 알아서 학습하기 때문에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를 해답만 던져주면은 알아서 학습된다. 라는 점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손글씨 이미지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또 CV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0부터 9까지의 이제 손글씨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 짓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머신을 알고리즘 넣으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넣고 얘는 0이다, 얘는 1이다, 얘는 2다, 얘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해답지를 주면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얘는 1이다, 2다, 아니면 어디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메일의 경우에서도 이제 얘는 스페인이 아니다 라는 데이터를 쫙 던져주면은 알아서 학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이메일을 넣으면은 얘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서 스팸이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스팸 필터를 좀 예시로 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랑 이제 머신러닝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스팸 필터를 만들 때 먼저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팸에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信用카드, 무료, 굉장한, 당신을 위한, 이런 식의 같은 단어, 이런 두 단어라든지 구절이 제목이나 본문에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팸을 자주 보내는 이메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이메일 주소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패턴을 직접 그 프로그래머가 감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지를 해서 그 패턴을 감지하는 알고리즘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 패턴을 발견했을 때 이 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한이라는 단어의 빈도수가 전체 단어 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알고리즘 짜가지고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폴을 테스트하고 충분한 성능 나올 때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패턴을 찾고 규칙 작성하는 과정을 문제 연구하고 규칙 작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겠죠. 평가를 하고 안 좋으면 오차 분석해서 다시 한번 문제 연구하고 또 규칙 작성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스팸이라는 것 자체가 스팸도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든 사람이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팸 메일을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스팸 메일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그거를 패턴 좀 분석해가지고 또 다른 스팸 메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또 안 좋으면은 또다시 문제 연구를 해서 이 스팸 메일을 만든 사람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유지 보수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규칙을 찾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이 보기에 뭐 얘가 스팸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제 알고리즘 찾는 것도 패턴을 찾는 것도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0부터 9까지의 숫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0을 이제 쓰는 게 뭐 0이든 뭐 9든 0이랑 9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이제 분석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9를 되게 작게 쓰는 사람도 있겠고, 끝자리를 작게 쓰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뭐 0을 이제 완전한 원이 아니라 조금 깨진 원이라든지 그런 걸 쓸 수 있는데, 이미지를 이제, 그러니까 기계가 인식하기에 이미지는 이제 그냥 숫자들이거든요. 숫자들을 가지고 뭔가 얘가 0인지 9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픽셀 단위로 알고리즘 짜야 되는지. 정말 어려운 거죠. 이제 머신러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작업이 편해집니다. 이 머신러닝에 기반한 스팸 필터는 일반 메일에 비해서 스팸에 자주 나타나는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자동으로 감지해서 어떤 단어랑 구절이 스팸을 판단하는데 좋은 기준인지 자동으로 학습을 해요. 꼭 뭐 구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수도 있겠죠. 데이터를 어떻게 잘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가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아서 이게 돼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확도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얘기한 것처럼 스팸 메일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어, 이 스팸 필터에 대해서 대응해서 또 다른 스팸 메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존 패턴에서 벗어난. 자,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직접 사람이 감지를 하고 또 다른 패턴을 찾아서 또 넣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 다시 넣으면 돼요.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넣어서 이걸 넣으면은 또다시 그럼 이런 패턴이 또다시 스팸에서 나왔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패턴이 나왔다. 뭐 이런 경우에는 스팸에 또 분류를 시켜놔가지고 다시 머신을 알고리즘 훈련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으로 변화에 적응한다. 라는 것도 머신러닝의 상당한 장점이다. 유지 보수가 쉽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변화에 적응한다라는 것이 좋은 점이고요. 물론 정확도도 높겠죠. 사람이 이제 보는 거랑 이제 기계한테 자동으로 학습하게 하는 거랑 당연히 기계가 좀 더 잘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학습한 것 자체를 조사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많이 던져준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훈련을 하겠죠.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솔루션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팸 메일 필터를 이제 했는데 얘가 뭐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얘는 스팸을 계속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스팸을 분류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둘의 차이를 봐가지고 이러한 단어가 뭔가 이런 단어가 스팸이랑 연관되어 있구나 라고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어떻게 구별을 지었는가, 이 머신이 어떻게 구별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던 패턴을 발견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머신러닝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종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랑 이제 다른 점이 뭐냐 한다면은 먼저 지도학습은 레이블된 데이터로 학습을 해요. 근데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는 점이 정말 큰 차이인 거고, 레이블이 뭔지는 뭐냐면은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고 한다면은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애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가 레이블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 지도학습은 직접 피드백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제 직접적인 피드백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도학습의 목적은 뭔가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결과값을 내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거와 다르게
피드백이 없고요. 대신에 데이터에서 숨겨진 구조를 찾는 것에 약간 목적을 두고 있다. 뭔가 데이터 가지고 이 숨겨진 구조를 찾아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이랑 조금 약간 성질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결정 과정이 있고요. 보상 시스템이 있고 뭔가 행동을 연속적으로 해서 그 연속적인 행동 자체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이 주어진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에이전트가 이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의 보상을 가장 극대화하도록 계속 연속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강화학습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을 찍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찍먹하는 입장에서 되게 잘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지도학습부터 다시 한번 좀 더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분류랑 회귀입니다.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샘플의 범주형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범주형 클래스 레이블이란 건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이게 스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스팸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앞에서 그 이미지 그 손글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런 것들 다 범주형 클래스의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 범주형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메일이 들어왔을 때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진 분류랑 다중 분류를 나눠요. 이진 분류는 이 레이블 종류가 두 가지일 때고 다중 분류는 이게 세 가지 이상일 때요. 그러면 스팸 메일 감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스팸이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이진 분류인 거고 숫자 손글씨 분류 얘는 0, 1, 2, 3, 4, 5, 6, 7, 8, 9가 있죠. 얘는 다중 분류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가 있습니다.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범주형 클래스였는데 얘는 연속적인 출력 값에 대한 예측이 목적이에요. 연속적인 출력값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부터 뭐 100까지 또는 뭐 사실은 이게 무한이겠죠.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소수점 달려 있고 되게 연속적인 출력값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연속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의 또 차이는 얘는 이제 시험 점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보다 10이 좋고 5가 10이 더 좋은 만큼이 딱 두 배만큼 좋죠. 근데 이제 다중분류는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4랑 더 좋은 정도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쵸? 뭐 1이라고 해서 0보다 더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고차 가격은 어쨌든 간에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10달러짜리보다 100달러짜리가 더 비싼 게 맞고 약간 그렇게 이 데이터 레이블의 값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더 수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이런 게 분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레이블 돼 있고 얘는 플러스로 레이블 돼 있는데 이 마이너스 데이터셋이랑 플러스 데이터셋을 구분짓는 어떤 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 기준을 긋는 것 자체가 이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그어졌으면은 이것을 토대로 얘는 플러스다, 얘는 마이너스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x축의 값의 변화에 따른 y의 값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정 x가 주어졌을 때 얘는 이런 식으로 회귀선을 그리면은 x가 주어졌을 때 이 x값에 대해서는 얘는 이 정도 y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주어진 x값에 대해서 이 y값은 이 정도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회귀선을 그으면은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텐데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오차를 최소화하는 라인을 잘 그려서 선을 잘 그려서 나중에 새로운 x값이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x값이 들어왔을 때 그 대응하는 y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비교학습도 좀 종류가 많은데요. 비교학습은 두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군집화입니다. 군집화는 얘기했듯이 레이블 정보가 없습니다. 사전적인 레이블 정보가 없고요. 이런 것이 없이 이 그룹 정보를 의미 있는 군집으로 조직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군집인지를 정의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군집이라 한다면은 이 각 군집은 어느 정도 의사성을 공유를 해야 돼요. 이 군집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성을 공유를 해야 되고 다른 군집과는 다른 성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 사실은 되게 군집이 잘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군집 내에서는 비슷한데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비지도 분류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뭔가 데이터 레이블이 없이 자동으로 얘는 뭐 A 집합, A 군집, 얘는 B 군집, 얘는 C 군집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지도 분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객 특성 군집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차원 축소입니다. 차원 축소는 이 고차원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 변수가 많은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변수가 많은 데이터를 중요한 정보 유지를 하면서 더 작은 차원의 부분 공간으로 데이터를 압축시키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하냐 한다면은 이 고차원 데이터는 이 머신러닝의 계산 성능과 저장 공간에 한계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어떤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이든 뭐든 할 때 항상 이제 계산 성능이라든지 계산 속도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고차원 데이터는 당연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뭔가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머신이 학습을 할 때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은 데이터를 제거를 해서 특정 알고리즘의 예측 성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수 많은데요. 그 변수 많은 것들 중에서 당연히 나에게 필요한 게 있겠고 필요 없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서 제거를 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예측 성능 높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 전 처리라든지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원 축소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를 찍혀 있는데요. 군집화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있으면은 여기는 A 군집, 얘는 B 군집, 얘는 C 군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분류를 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아져 있는데요. 3차원 공간에 말아져 있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을 2차원 공간으로 사용을 시키는 거예요. 사용을 시켜서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를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정보는 많지만 되게 계산하기 복잡하지만요. 얘는 2차원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도 이제 피드백 과정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강화학습의 피드백은 정답 레이블이 아니라 또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기처럼 값이 아니라 보상 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한 값이 이제 있는데요. 그 보상 함수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잘하면은 좋다고 보상을 주고 못하면은 못했다고 약간 벌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에게 보상 함수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계산이 된다. 피드백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는 이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자신의 보상이 최대화하는 이런 행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체스 게임이 있는데요. 체스 게임은 이제 주어진 딱 세팅이 있잖아요. 체스 게임의 룰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체스에서 당연히 보상 함수를 정한다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왕을 잡아야지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잡냐 안 잡냐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특정 행동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그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시작했을 때 뭐 폰을 뭐 2칸 둔다 아니면은 뭐 오른쪽에서 두 번째 폰을 뭐 한 칸 간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내 보상함수가 늘어나냐 이걸 가지고 가장 늘어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저희는 지도학습이랑 비교학습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약간 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 단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 처리를 합니다. 전 처리를 해서 이제 머신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제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어떤 머신을 알고리즘을 쓸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단계예요.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유튜브만 봐도 동영상 데이터가 있겠고, 음성 데이터도 있겠고,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 데이터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형태가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필수적인 단계예요. 이제 이 데이터 전처리가 수행되어야지 추적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이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변수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변수들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걸 추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어떤 결특치라든지 이상치도 잘 처리를 해야겠죠. 이제 요즘에는 얘기했듯이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음성 이런 식으로 숫자가 아닌 데이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숫자로 변환을 해야 할지 이런 것도 머신러닝 단계에서 필수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 머신 데이터 전처리 단계가 사실은 상당히 필수적이긴 하지만 이게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느냐에 대한 통계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가 사실은 전체 머신러닝 프로세스 중에서 60%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사실은 데이터셋 수집한 것도 19%예요. 즉 이제 사실은 분석하는 것은 오래 걸리진 않지만 전처리랑 이제 수집의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통 이제 가장 재미없는 걸로 57%가 데이터 전처리를 꼽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것도 21%가 뽑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 전처리가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지만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단계 세 번째는 이제 모델 구축이랑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의 주관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 구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겠죠, 당연히. 이제 모델 구축하는 것은 이제 인풋 데이터 타입이랑 아웃풋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모델을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선정한 모델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모델 정확도는 이제 모델에 대한 이제 어떤 지표들인데요. 먼저 모델 정확도는 이제 모델 예측, 분류, 얼마나 잘하는가 이거에 대한 지표고요. 당연히 이제 정확도는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델 복잡도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느냐, 계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지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이제 메모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고 싶겠죠. 저 복잡도도 당연히 그런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해석도도 있습니다. 모델 해석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학습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러한 학습이 나왔는지 해석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지표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높을수록 모델 피드백이 쉽겠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하고 나서 뭔가 개 놓고 고양이 놓고 뭐 잘 구분한 것을 볼 수 있기는 하겠는데 얘가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피처가 얘를 개로 구분하는지 얘를 고양이로 구분하는지를 해석이 불가능한다면 사실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추가적으로 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겠죠. 뭔가 이유를 알아야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피드백을 할 수가 없다. 하기 힘들다. 이 모델 해석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중요한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모델 해석도가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델 확장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추가에 따라서 모델 정확도 상승이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지표예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이 모델 자체의 캐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정확도가 상승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수렴하게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확장도가 클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모델 확장도가 큰 모델을 만들려 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되게 거대 AI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모델 확장도가 데이터 많기 때문에 데이터 많은 기업들이 모델 확장도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델 복잡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이 모델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복잡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 오차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사실은 이게 어, 우리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잘 구분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팸 필터 만들자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스팸 데이터셋을 넣고 나중에 새로운 스팸이 들어오면은 스팸이든 아니든 메일이 들어오면은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기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컴플렉시티가 높을수록 근데 컴플렉시티가 높을수록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잘 적응을 해서 에러가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복잡도가 늘어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버피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버피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델 복잡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모델 해석도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가 뭐 42라고 예측했는데 왜 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42를 얘기를 했냐 한다면은 얘는 되게 모델 해석도가 낮은 모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더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석 가능한 모델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넣고 모델이 이제 측정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해석이 가능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쌓고 인과관계도 잘 파악할 수 있고 뭔가 좀 더 담겨진 정보가 많겠죠. 당연히 이유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 확장도인데 모델 확장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확장도를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확장도가 높은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메소드를 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분 짓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딥러닝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파워풀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데이터셋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 머신러닝 모델 가지고는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더 이상 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겨울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잘 되지 않고 뭐 그렇게 주목도 못 받았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셋을 증가시킬수록 더 퍼포먼스가 늘게 만든 겁니다. 더 확장도가 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죠. 그래서 이제는 딥러닝 활용해가지고 좀 더 스케일러블한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도 잘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모델 평가잖아요. 모델 평가는 어떤 평가 지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뭐 F1 스코어라든지 뭐 프리시전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차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단계로 모델 배포를 합니다. 모델 배포를 하고 이 성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성능 체크에는 시각화 툴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시각화 해서 뭔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보면 정말 성능 체크하기 편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죠. 이러한 머신러닝 자체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모델 개발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단계를 얘기했는데 앞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 그다음에 알고리즘 선정하고 평가하고 배포했었는데 데이터 수집이랑 전처리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자, 다음과 같은 이제 이미지는 알고리즘 대비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퍼셉트러, 원나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다양한 알고리즘들인데요. 데이터셋이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리즘별로 정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늘면 늘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잘 줘야지 이게 알고리즘이 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이 데이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많이 줬기 때문에 잘 학습을 한 거지 쓸모없는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걸 고려를 하면서 쓸모있는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그 타겟 집단, 내가 원하는 그 타겟 집단을 샘플 데이터가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팸 필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스팸 필터에 대한 데이터셋이 되게 우리가 새로 들어오는 메일들에 대한 대표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샘플이라 하더라도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되면 대표성을 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유명한 샘플링 표현 사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루즈벨트랑 랜덤과 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가 통계를 했어요. 이제 뭐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통계를 했는데 이제 우편물을 보내가지고 대규모로 1,000만 명에게 어, 이제 대규모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240만 명이 응답을 했고 이 중에서 57%가 랜덤이 이길 거다라고 높은 신뢰도로 예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루즈벨트가 62%의 득표로 당선이 됐었는데요. 이것의 이제 문제는 이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샘플링 방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여론조사용 주소를 알기 위해서 전화번호랑 자사의 구독자 여부, 클럽 회원 명부들을 모두 사용했는데요. 이런 명부들은 모두 다 이제 공화당, 랜덤이 공화당 투표에 있었는데 이제 공화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부유한 계층에만 편중될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전화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좀 더 약간 부유한 계층이라는 거죠. 근데 부유한 계층이 공화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랜덤에 좀 더 편중되어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편물 수집자 중에서 25% 미만의 사람이 등록했다는 거죠. 즉 이제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가 약간 공화당 쪽 잡지사인데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를 구독하고 이들의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할 사람들은 대부분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샘플 평형이 발생을 해서 실제랑 완전히 다른 예측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1,000만 명을 조사를 한 건데 결국에는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심지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생각을 하면서 수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수집할 때 이제 데이터 셋들의 종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총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전용 데이터, 반전용 데이터, 비전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전용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엑셀이나 CSV 파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각 행은 데이터들이고 열들이 이제 변수들인 거죠. 이것들이 형태가 있고요.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엑셀이나 CSV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뭐 평균값이 뭔지, 최빈값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이제 비전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고 연산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음성 같은 게 있겠죠. 사진 자체를 뭐 더하거나 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진을 뭔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 형태로 바꿔서 저형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연산을 시켜야지 뭔가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비저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를 저형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저형 데이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얘는 형태가 있는데 연산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HTML이나 XML 파일들이 있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 뭐 바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어떤 구조가 있긴 한데 연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연산을 시키려면은 약간 이런 것들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잘 뽑아가지고 연산을 또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저형 데이터랑 비저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도록 저형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배우실 일이 있으실 거고, 이제 또 데이터를 또 나눌 때 이제 수치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로 나뉩니다. 수치 데이터는 이제 양적 데이터라고 불리고요. 범주형 데이터는 질적 데이터라고 불립니다. 예, 수치 데이터는 연속형이랑 또 이상형으로 나뉘어요. 연속형은 이제 몸무게나 매출액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상형은 뭐 판매 수량이랑 나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인트들이 연속적으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상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띄엄띄엄 찍히게 됩니다.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0kg랑 뭐 40kg 사이에 35kg가 있고 30kg랑 35kg 사이에 32kg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상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판매 수량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1.2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형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는 이제 순위형 데이터랑 명목형 데이터가 나뉘는데요. 먼저 순위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면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등급을 얘기했을 때 1등급이 2등급보다 좋은 게 맞죠? 2등급이 3등급보다 좋은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자체가 뭐 1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1등급이 2등급보다 뭐 1만큼 적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정 데이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미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2kg가 4kg보다 2배 가벼운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2등급이 4등급보다 뭐 2배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수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범주형으로 나눠져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설문조사를 할 때 보통 이제 가장 내가 좋아한다, 매우 좋아, 매우 나쁨, 뭐 중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순위를 매길 수 있죠. 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명목형 데이터는 이런 순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별이라든지 거주지 아니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개냐, 고양이냐, 뭐 피시냐, 뭐 뱀이냐, 물고기냐, 뱀이냐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가 뭐 걔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명확한 데이터다라고 구별을 지을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누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데이터들의 차이를 구별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 전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은 이제 강의 마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를 좀 더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약간 그림을 보면서 좀 약간 계획을 살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 클리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러운 박스를 깨끗하게 만든 거죠. 약간 뭔가 약간 노이즈가 있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를 되게 깔끔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 보시면은 이건 이런 정육본체 박스를 좀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자체를 뭔가 변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대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약간 레인지가 다르죠. 그렇죠? 레인지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늘려가지고 서로 표준화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싱 밸류스 임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측치가 있을 수 있죠. 빈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 중에서 이 빈 값들을 뭐로 채워넣을 거냐. 뭐 아예 안 채워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채워넣는다면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노이즈 아이덴티피케이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것들 중에서 이 노이즈를 뭐 어떻게 불려줄 거냐. 그러니까 뭐 이제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도 노이즈를 어쨌든 제거를 하는 것이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요. 노이즈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노이즈가 뭔지를 잘 파악하는 과정이 노이즈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건 지금 열과 행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 셋인데 6개의 열 중에서 4개의 열을 선택한 거죠. 즉 6개의 변수 중에서 의미 있는 4개의 변수를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턴스 셀렉션은 그 반대예요. 이제 여기는 지금 데이터 셋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행 자체를 의미 있는 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만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처 셀렉션 같은 반대로 이 의미 있는 변수만 가져왔다 이 차이인 거예요. 디스크리테이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점들이 나타나져 있는데 이 점들만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계산량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분류를 시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분류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라고 치고 얘는 A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는 그냥 B다 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는 C다 이런 식으로 매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원래는 이제 상당히 많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데 얘는 A, B, C, D, E, F 6 가지 분류만 가지고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처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데이터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고치거나 지우는 과정을 말해요. 자, 먼저 잘못 기입된 데이터가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몸무게 데이터가 있는데 뭐 사람 몸무게 데이터요. 근데 갑자기 막 1톤 이렇게 돼 있어요. 1000kg.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100kg를 잘못 썼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거나 지워야 되는 거고요. 파손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깨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잘못된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몸무게를 쓰는데 갑자기 얘는 고양이.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형태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복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기입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A가 표시된 것들은 미기입 데이터인데 얘를 어떻게 넣을지 이걸 결측치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형태를 분석이 용이하도록 바꾸는 과정을 말해요. 계산이 편리하도록 뭔가 만드는 과정인데 기존의 데이터 형태랑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러한 예시들을 가져온 거고요. 중에서 저희는 이제 인코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카테고리컬 인코딩 얘기를 할 건데 범주형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로 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컨트리별로 평균 샐러리를 기록한 표인데요. 뭐 실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컨트리를 보시면은 재팬, 코리아, 차이나 재팬이 있는데 이거 자체로는 분석을 할 수 없죠. 뭐 재팬이랑 코리아랑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범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하도록 변환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라벨 인코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알파벳 순서로 숫자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해요. 차이나는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재팬 코리아이기 때문에 차이나한테 0을 주고 재팬한테 1을 주고 코리아한테 2를 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약간 좀 머신이 보기에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 코리아가 재팬보다 두 배고요. 1이 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보다 재팬이 1이 크죠. 그럼 뭔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그 대소 관계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순서형 데이터는 적합할 수 있지만 묘문권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건 확실하게 묘문권 데이터잖아요. 그 때문에 묘문권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가 2등급이고 1등급이고 0등급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예 그냥 차이나, 재팬, 코리아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컬럼을 만드는 거죠. 컬럼 만든 다음에 얘는 재팬이잖아요. 재팬 같은 경우에는 0, 1, 0 해가지고 얘는 차이나가 아니고 재팬이 맞고 코리아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코리아라는 이 컨트리에 대해서는 차이나는 아니고 재팬은 아니고 코리아는 1이다. 자, 이 1이 들어가면은 얘는 맞고 0이다는 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중 공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얘는 지금 재팬이 1이잖아요. 재팬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나나 코리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재팬이면서 차이나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머신이 학습을 할 때 있어서 그냥 뭐 재팬이 1이면은 무조건 뭐 아니겠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나랑 재팬이랑 코리아라는 이 변수들 간에 약간 종속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그냥 한 개의 컬럼만 있는 건데 얘는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레이블에 대한 컬럼을 각각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실은 세 배 되면 세 배. 원래는 한 개의 컬럼만 있었는데 세 개의 컬럼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메모리 문제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고려를 해서 인코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상당히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다양한 소스에서의 데이터를 이제 뭐 데이터 소스 1, 2, 3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한 곳에 통합된 방식으로 모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변수 간의 스케일이 심하게 차이 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동일한 정도의 스케일로 반영되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배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은 믹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랑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믹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방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1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9라는 데이터를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최소값이 1이라 했죠. 그럼 아니요. 그냥 7로 바꿀게요. 7. 자,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10입니다. 좀 쓰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최대가 10이고 최소가 1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뭐 7이에요. 여기다가 1 넣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9분의 6이니까 얘는 3분의 2로 결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보시면은 x 중에서 최대값이 xmax고 최소값이 x민이잖아요. x민을 넣으면은 분자가 0이 돼서 0이 되고요. xmax를 넣으면은 분자랑 부모가 같기 때문에 부모랑 분자가 같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래서 0과 1 사이로 스케일을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피처의 스케일이 0과 1 사이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인데요. 단점은 이상치를 잘 처리하지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뒤에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큰 이상치가 발생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맥스 값이나 민 값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 나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Z스코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능 점수 했을 때 Z점수 또는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계산 방식으로 합니다. 이 표준 편차를 분모로 하고요. 이 조현 데이터랑 평균의 차이를 분자로 둬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이제 이상치를 잘 처리하는데요. 단점은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히 동일한 속도로는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하지만 이 속도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좀 애매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상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아래에
우리가 만약에 주택에 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생각해보면요. 피처로 방의 개수랑 얼마나 오래 지어졌는지의 데이터를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은 상당히 뭐 0년부터 100년까지 상당히 수명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는데, 집 안에 아무리 방이 많아봤자 100개는 안 되겠죠. 0개부터 많아봤자 20개 정도 되겠죠. 20개는 사실 상당히 많은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수명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어진 지 얼마 되는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케일이 큰데 방의 개수는 스케일이 작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머신러닝이 이제 기계가 인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의 차이랑 이 데이터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얘랑 자, 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뭐 여기 보시면 한 5개 정도 되겠죠? 5개인데 20년 된 거랑 5개인데 40년 된 거랑 상당히 멀리 차이 나죠? 근데 방이 5개인데 그러니까 방이 20개인데 20년 된 거. 20년 아니네. 18개. 18개인데 20년 된 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방의 개수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들 간의 거리가 멀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뭔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학습할 때 이 거리들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거리들이 반영될 때는 지금 보시면은 20살, 그러니까 20살 된 집이랑 40살 된 집이랑 방에서 같다 하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먼데요. 근데 같은 나이의 집 중에서 방 개수가 여기 5개이고 20개고 사실 정말 차이가 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사실은 이제 뭐 나이가 집이 얼마나 오래됐냐보다는 방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집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이들 간의 차이가 얘가 좀 더 거리가 작은 걸 볼 수 있죠. 거리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의 중요도를 높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들의 스케일이 다르면은 이 둘 간의 그 차이를 잘 머신러닝이 구별을 못 지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미스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노멀라이제이 됩니다. 그럼 이러면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0과 1 사이 있고 얘도 0과 1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중에서 최대값의 20%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는 집이랑 최대값의 20%가 되는 방 개수를 갖는 집과 최대값 80% 정도 되죠. 이거랑 거리 차이랑 이제 방 개수가 20개고 나이가 80%에 되는 거리 차이가 같게 되는 거죠. 이들 간의 거리가 같게 된다. 여기서는 달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80%한 이 정도 있죠.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차이를 이제 같게 만들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 배우다 보면은 이런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거리를 이용할 때는 상당히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메스 노멀라이제이션과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미메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상치가 발생했을 때 이상치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커요. 얘는 지금 이상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죠? 오른쪽으로 이상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되게 약간 치우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뭔가 좀 잘하고 싶은 거였는데 거리를 잘 조정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100살짜리 집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셋들이 다 0과 0.4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나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이제 나이 간의 거리차는 상당히 분명히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이상치가 아닌 집들 중에서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잘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얘는 사실 0.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어 봐요. 없었으면은 여기가 지금 했을 테니까 이제는 여기가 1일 테고 여기가 0.5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0.5 차이가 되는데 얘는 지금 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이 상치에 대해서 미미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컨트롤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얘를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 됩니다. 얘를 보면은 지금 100이랑 여기서 40이고요. 얘 20이죠. 20만큼 차이 나는 거죠. 20만큼. 얘를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얘랑 이 정도 되겠죠. 얘랑 한 1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 얘가 20이고 얘는 지금 80인데 얘는 지금 이간의 거리가 뭐 5점 어쩌고 되죠. 5점 어쩌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2랑 0.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제 설명을 통해서 어느 느낌인지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Z스코어 노멀리제이션은 어느 정도 표준 편차라는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를 감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치에 대해서도 잘 컨트롤이 된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비스 노멀리제이션은 그것에 상당히 컨트롤이 안 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issing Values Imputation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결제치라는 것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결제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누락된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누락된 값을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임퓨테이션인데요. 이 결제치 대체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누면은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결제되지 않는 다른 값들의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시험 점수 데이터를 결제치가 발생했을 때 대체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학생이 평균적으로 80점 맞았는데 뭐 수학에 대한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수학 점수를 80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평균값 정도로. 아니면 중학값으로 대체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장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최빈값이나 0이나 상수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머신러닝이나 통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또 해가지고 결실을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노이즈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듯이 노이즈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레드면은 사실은 네거티브가 맞고요. 그린은 포지티브가 맞는 건데 여기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레드인데 포지티브고 레드인데 포지티브고 그린인데 네거티브죠. 이건 확실히 노이즈가 발생한 거예요. 틀린 데이터란 거죠. 틀린 데이터는 제거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노이즈가 되는가? 얘가 왜 노이즈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그린 다음에 너무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한다면은 얘는 노이즈로 보고 대체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숫자형 데이터가 있는데 갑자기 는이 나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노이즈인 거죠. 그죠? 숫자들만 있었는데 갑자기 는이 있는 거고 잘못 넣은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린이랑 레드밖에 없는데 물음표가 있죠. 상당히 주어진 데이터들에 비해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지금 얘기했듯이 그린인데 네거티브, 레드인데 포지티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가 노이즈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 노이즈라고 부른다. 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피처 셀렉션이요.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내가 훈련에 가장 유용한 특성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모델을 직접 돌려보거나 이 모델 자체에 피처 셀렉션 과정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전 처리 과정에서는 이제 피어슨 상하 분석이라든지 카이 제곱 검정, 후진 제거법 등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주어진 피처 중에서 얘네를 제거를 하고 최종적인 피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가장 유용한 특성을 선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같은 나중에 이제 실습 과정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상관 개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상관 개수를 보고 너무 상관계수 높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서 피처를 셀렉션할 수가 있다. 다음 인스턴스 셀렉션인데 인스턴스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인스턴스를 지울 수 있겠죠. 아니면은 중요한 인스턴스를 남겨놔서 이제 모델 학습이 통제 가능한 시간과 계산량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상당히 학습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산화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 변수를 이산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당히 이렇게 이들 간에 정보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죠. 이거를 이렇게 퉁치면은 가장 높이인 것은 노란색, 여기 있는 애들은 초록색, 여기는 뭐 파란색, 그 아래인 것은 남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클래스로 분류하면은 상당히 데이터를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 프로세스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이거 장점이라 하면은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저 이상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 있다 하더라도, 저 예를 들면은, 이상치 여기 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얘는 그냥 노란색으로 분류될 테니까. 근데 얘가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얘랑 너무 다른 걸로 인식할 테니까, 상당히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학습 자체 측면에서 방해를 할 수 있겠죠.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고, 데이터의 분산을 또 되게 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정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단점이죠. 지금 이제 원래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원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계산량이랑 뭐 이제 이산치 영향 덜 받고 뭐 분산도 고르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정보의 손실 자체는 발생하는 게 맞죠. 왜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랑 다른 건데 같은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도학습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시는 중고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로서 그 이렇게 여기서 그 폰트를 가져온 다음에 한글 폰트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매플랄립에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눌러서 나오는 곳에 제가 그 실습하기 전에 공유해드렸던 드라이브에서 CSV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CSV 파일을 올려주시면은 되시고, 그다음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직 실행 중인데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현대 CSV라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pd.read csv로 판다스로 파일을 가져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 df에다가 df라는 변수에다 할당을 했고 그걸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df로 나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 처리를 진행하고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어떠한 데이터에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변수가 있는데 위에서 이러한 변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모델은 차 기종 뭐 예를 들어서 i20 아니면 iX35 이런 전기차 모델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 모델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어는 이 차량의 출시 연도 프라이스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자동차 가격 여기서는 유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텍스는 파운드로 되어 있고 캐글에서 그 프라이스는 유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하나의 그냥 지표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미션은 변속기인데 수동인지 다동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일리지는 운행 거리, 몇 킬로미터를 탔는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마일리지가 아마 마일 이런 단위일 텐데 일단 킬로미터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퓨얼 타입은 연료 종류로 휘발유인지 아니면 가솔린인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텍스, 세금, MPG는 연비, 1마일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 1리터에 얼마나 그 킬로미터가 아니라 여기서 마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단위로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사이즈가 엔진의 크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인포를 활용해서 각 그 칼럼별로 어떠한 형태를 띄는지 볼 수가 있는데 총 이제 4,860개의 넌널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넌널은 널이 아닌 즉 이제
비어있는 값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오브젝트 인트 플로트 이렇게 나오는데, 인트는 이제 정수 단위고 플로트는 실수 단위, 오브젝트는 그 예를 들어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수치형 데이터, 인트랑 플로트에 대해서 어떠한 사분위 값하고 평균하고 최대값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확인했는데 비어있는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고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해석인데 연도 같은 경우에는 어, 평균값이 2017년이고 그리고 맥스값이 2020, 민값이 2000년이니까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분포되고 여기서 2001년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1마일에서 이 13만 8천 마일까지 분포되고 이 2001년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엑셀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은 여기 판다스를 활용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텍스와 엔진 사이즈에서 각각 0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세금이 없거나 엔진 크기가 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해 줘야 된다고 이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내용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오류가 좀 있는지 우리가 그 모델에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텍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루기 쉽게 리네임이라는 걸 활용해서 텍스로 변경을 하고 엔진 사이즈에서 영인 값을 NA로 바꾸고 삭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NA 영인 값을 아예 삭제하는 방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값은 총 4679 행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이 나왔고 그리고 듀플리케이트를 통해서 중복된 행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3번 행이 중복이 돼 있다면은 3번 행 아래 I10, 2016, 6499 이렇게 이 행과 동일한 행이 또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중복으로 집어 넣었을 때 모델 학습의 정확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중고차 데이터가 가격하고 텍스 그리고 어, 마일리지 얼마나 많이 탔는지가 동일하기라는 확률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상관관계는 얼마나 이제 데이터 간에 어떠한 B가 증가하냐 아니면 A가 증가하면 B가 감소하냐 이런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프라이스라는 어떠한 가격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프라이스니까 당연히 1이고 요거는 제외해서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된 거는 자기랑 자기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거니까 당연히 1이 나와서 이렇게 대각선은 볼 필요가 없고 이거 보면은 price year, mileage year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치고 삼각형 이런 잠시만요. 실제로 요 데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프라이스와 관련된 게 ER하고 마일리지가 되게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엔진 사이즈도 꽤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각화를 해보자면은 히트맵을 통해서 시각화하면은 진한 색일수록 그 관계가 큰 건데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봤던 2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엔진 사이즈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폰트 에러가 떴는데 지금 나눔 발음 코드 폰트가 확인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한글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실행하고 런타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시작을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하고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은 이제 다 변수가 초기화되는데 여기서 요거는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그냥 아까 진행했던 것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굳이 누르실 필요 없으시고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단축키라서 바로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까 하면서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빼먹어가지고 그냥 요 부분만 따로 빼서 왜냐면 이게 다운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렇게 잠시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거를 실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실행을 해보고 음,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어, 패스에서 내가 지금 이 폰트 나눔 발음 코딩을 다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런타임을 다시 하고 나서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고 나서 이걸 다시 실행해 줌으로써 내가 이 폰트를 설정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폰트가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콜랩에서 폰트를 설정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코드 사용해가지고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어, 아까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 얘기를 조금 덜 했는데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A가 증가할 때 B가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고 양의 상관관계 이거는 A가 증가할 때 B도 증가한다 이런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 프라이스에 대한 평균 가격을 이렇게 찾아서 시각화를 하는데 어, 지금 보면은 산타페가 가장 비싼 차종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그, 요 사이즈를 11 곱하기 11,6으로 11,6으로 설정을 하고 가로 11, 세로 6 그리고 컬러 팔레트가 어떤 색깔이 있는데 블루즈 D가 이 파란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바플랏으로 각각의 모델 평균값을 이렇게 X 값에 모델 프라이스점 인덱스가 즉 모델의 이름이 되는 거고 모델 프라이스점 밸류즈는 그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아까 설정했던 팔로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은 아까 설명 안 해가지고 다시 해보자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모델을 기준으로 가격의 평균값을 찾는다. 그룹 바이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모델 프라이스가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솔트 밸류주를 하면은 이게 정렬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음, 네, 오타가 나가지고 이게 정렬이 되는데 홀스라고 하면은 네, 어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저도 이렇게 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는데 어센딩을 보면 이제 내림차순인지 아니면은 그 오름차순인지 이걸 보는 건데 어센딩 한다면 인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센딩 voice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까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좀 더 점점 더 커지는 내림차순이 됐다면은 점점 더 커지는 오름차순이 있다면은 어센딩은 false라고 했을 때 그 큰 값에서
점점 내려가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델별 차량 대수를 보면은 모델에 대해서 카운트 플랫, 차량의 대수를 세는 것을 볼 수 있고, 출시 연도에 따라서도 아까 그룹바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연도에 대한 가격의 평균을 정량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평균 가격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고, 변속기와 관련해서는 캣 플롯이라는 걸 사용해서 X축에는 트랜스미션, Y축엔 가격, 그리고 카인드 어떤 걸로 할 건지 바로 할 거라서 그리고 데이터, 그래서 선정을 해주시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7,4의 그 크기에서 X축은 얼마나 주행했는지, Y축은 가격, 이거에 대해서 시각화를 했고, 출시 연도에 따른 주행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 종류는 아까 설명했던 캣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세금 같은 경우는 스캐터 플랫. 여기서 캣 플러스는 이렇게 사각형의 발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려지는 거고, 스캐터 플랫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점을 하나씩 찍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와 가격에서 점을 찍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짧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튀는 값이 있어가지고, 튀는 값이 이거 좀 이상한 값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스캐터 플러스로 이 두 개 또 튀는 값이, 세 개 정도 튀는 값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엔진 크기도 동일하게 좀 차이 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각화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엠피지아 텍스는 프라이스에 약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의 변수는 유의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세금, 연비, 엔진 크기에 각각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제가 아까 봤던 이렇게 튀는 값이 좀 존재하니까 이걸 처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그냥 엑셀로 빠르게 아웃라이어를 체크하는 것이 좀 편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엑셀로 진행했는데, 판다스로 이런 것들 일일이 찾아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엑셀로 찾아서 표시를 해놨고,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산타페 i10은 되게 뭔가 결측치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얘만 555로 엄청나게 높고, i10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엔진 크기도 그렇고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라는 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두 개를 지웠습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은 62.8이고 19, 18년은 78.5로 모든 데이터가 동일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났고,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주는 것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행을 확인하고, 이걸 지우기 위해서 산타페에서 2006년이니까 2006년을 조회해서 지웠고, 찾은 행에서 인덱스를 이동해서 이렇게 그 인덱스에 속한 값만 지우는 df.drop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이제 지울 값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인덱스까지 포함하는 게 요 4756번이라는 인덱스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엑시스형 이렇게 가로로 지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바꿀 거냐 바꾸지 않을 거냐인데, 만약에 false로 하면은 이게 바꾼 것이 DF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코드 짤 때 만약에 내가 한번 보고 지울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하면은 인플레이스는 true를 하지 말고 false를 해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워도 되고, 난 그냥 바로 지울래 하면 true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2,000인 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다 지워졌고, 그리고 데이터 값을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거 왜 조회가 안 되지? 라는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서는 str.contains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모델에서 아이오닉이라는 모델의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MPG가 256.8인 것들을 조회했고, 여기서 찾은 다음에 마스크를 떠가지고 이렇게 아이오닉과 256.8인 것에 대한 마스크를 이렇게 뜬 다음에 보면은 이 세 개 값만 true가 씌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df.eroc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true인 값에 대한 mpg를 78.5로 바꾸겠다로 했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LOC에서 템프 마스크에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템프 마스크를 또 하나 두 개 더 만들었고, 이 마스크에 있는 값이 true가 되니까 true 값을 78.5 그리고 true 값을 62.8, 여기서 이어는 2019, 2020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잘 지운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은 이걸 완전히 지우기 전에 한번 다시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서 아, 이게 어떤 코드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 아이오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그 빈 값이 존재합니다. 어, 아까 여기서 조회를 안 됐던 이유가 사실 이게 아이오닉이 이렇게 빈 공백이 존재해가지고 이게 저희 눈엔 안 보이는데 실제 데이터는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하고 밑에서 정리하는 코드를 짜서 전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숫자형 데이터로 변경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머신러닝은 숫자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 방법으로 프라이스에 따른 임의 전수를 변경한다, 혹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개가 있으면은 A차는 1000 아니면은 B차는 0010 이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엔 1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공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공백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워주는 코드를 썼습니다. 코드는 되게 간단해서 모델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정의하고 df 모델에서 펜드 ist 모델에서 이거를 그 공백을 지우는 그 코드가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활용해서 지운 다음에 모델 네임에 넣고 df.assign을 활용해서 모델의 내 이름을 df에다가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확인하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차종의 평균 가격은 높은 순에서 15에서 1씩 하나씩 낮춰서 할당을 하고, 변속기는 높은 순에서 1씩 낮춰서 할당, 그리고 연료 타입도 하면서 1씩 낮춰서 전수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전처리한 내용이 다 나왔고, 이를 머신러닝 모델에 집어 넣으면은 어떤 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때 저희가 예측하려고 하는 값은 이 price입니다. 다음 학습을 위해 전처리 진행한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여기에 현대 프리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2차 실습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1차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